안녕하세요. 저희 3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스마트 관광과 마이스로 잡아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스마트 관광이 워낙에 화두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이 있고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스마트 관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마이스 산업도 스마트 관광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화 되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세 분 연사를 모셨습니다. 되게 귀한 분들을 모셨고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종대학교의 이슬기 교수님 나와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죠.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김진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관광공사의 김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면 기술업체나 관광 관련된 업체들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새 스마트 관광 쪽에 많은 그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지PMP의 정공주 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즈PMP 정공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이제 스마트 관광이라는 게 뭐 아까 처음에 시작 말씀드린 것처럼 화두이기는 하지만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기 교수님께 스마트 관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우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제가 지금 발표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발제 기회를 주신 한림대학교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 이슈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 재직 중이고, 또한 대학 부설 연구소인 관광산업 데이터 분석랩의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제가 지금 현재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는 채용 연계를 위한 교육부 사업의 사업단의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이제 관광 산업에 필요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 내용을 계속 고수한다면은 장래 학생들이 관광산업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하에 융합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셔서 사업을 지금 현재 3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서 나가서 조금이라도 추세 변화를 읽고 그것을 교육 과정에 선제적으로 미리 포함시켜야 되는 어떤 역할에 따른 부담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만약 잘 안 되면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요. 또 하나가 관광산업 데이터 분석랩이라는 그 연구소에서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관광 산업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연구 중에 숙박 분류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사람들의 관광객들의 이런 선호라든지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잘 읽어내서 다양한 정책 개발 또는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형태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은 앞서서 추세를 저희가 예측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링크플러스 사업단하고 관광산업 데이터 분석 랩을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가 그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화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호텔관광대학 그리고 세종대학교 내에서 이것을 잘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 내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링크플러스 사업에 지원하기도 전에 계속 고민하고, 그 중에는 물론 이제 공학 계열 교수님도 계시고 과학
계열 교수님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과 논의 끝에 어떤 형태로 관광 산업이 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저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 말씀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또 한 번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1, 2, 3차 때는 이제 그 증기기관을 통해서 어떤 힘을 굉장히 많이 조달할 수 있었다면은 2차 산업혁명 때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생산 라인들이 생겼고 3차 산업혁명 때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메모리가 확대돼서 뇌의 기능 일부를 대신하긴 했습니다. 통신이 빨라지고 의사소통이 빨라지고 뭔가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저장 매체가 발달하고 그랬는데 계산을 빨리 하고요. 이것들이 가진 맹점이 이제 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게 공론이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딥러닝도 가능해지게 돼 인식도 대신하고 뭔가 해석도 대신해 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관광 산업에서 가지는 함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호텔이라든지 관광산업 또는 마이스 산업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던 일, 사람의 영역에만 고유하던 일들이 기계로 또는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함의가 어떻게 보면 이 발표의 큰 대전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산업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 아니면은 소비자들만 뭐 좀 이렇게 플랫폼 쓰면은 그게 디지털 전환 아니냐. 뭐 그 상품을 어차피 파는 거는 똑같지 않느냐.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마켓 디스럽션이라고 하죠. 시장에 충격이 오면은 시장이 변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관광산업 포함해서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소비자가 좀 바뀌고 생산자가 좀 바뀌고 유통 채널이 좀 바뀌고 이게 아닙니다. 아예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고객의 경험이 아예 바뀌고요. 네, 공간 제약, 시간 제약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예상을 하시는 바이지만은 그 단순히 효율성, 생산성 향상, 수익성 향상 이상의 어떤 그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상품을 만들 때부터 뭔가 그 유념해서 만들지 않으면은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저뿐만이 아니고 네, 관련 교수님들께서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빠지기 쉬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이 없다. 관광으로 따지면 스마트 관광과 관련이 없다. 뭐 스마트한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들여다보시면은 맨 처음에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 이런 것들을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는 아니고요. 굉장히 디스카운트하던 산업들이 의료 서비스하고 건강 관리, 그리고 생산 및 제조에서 특히 텍스타일입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패션은 스마트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나이키 이런 데 보면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옷만 입고 있어도 아마 측정이 돼가지고 몸 상태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겠죠. 의료에서도 AI가 아직까지 처방전 쓸 수 없고 진단할 수 없지만은 이미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어떤 반영이 가속화돼서 이미 비대면 진단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이 아직은 있지만은 사람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죠. 많이 그 과정이 생략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곧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발표 중에 교수님 제가 발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한 15분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10분 5분 정도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다 바뀌게 되고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결국에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이나 양식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히 바뀌고, 예, 마켓 디스럽션의 어떤 힘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 블로우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산 소비 구조가 바뀌고 결국에는 이러한 바뀐 시장 구조에서 노동시장도 변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률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다면은 인력 시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가, 인력이 필요 없는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고민을 맨 처음에 했던 시점은 코로나 이전, 훨씬 이전이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상황이 지금 급속도로 패스트포워드를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생산 소비가 이루어질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 굉장히 매스 투어리즘이라고 했죠. 그 대중 관광, 그 굉장히 큰 규모의 대량 생산 관점에서의 관광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은 이게 점점 이제 개인화도 계속되고 그 커스터마이징 이후에 뭐 판매도 굉장히 개인화되고 상품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중간에서의 유통 채널을 역할을 하던 몇 단계의 기업들이 수익적 병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구글이 다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엔드 투 엔드 예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판매를 하고 물론 중간에 이제 에이전시는 필요는 하겠지만은 거의 이제 직거래 지금 현재 당근 마켓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중간에 그 인터미디어리는 굉장히 중개는 많이 빠지고 그 거의 즉각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특히 커스터마이징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관광 시장에서도 곧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좀 더 있어가지고 예,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업 변화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그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화가 그 저희 스마트 관광 뿐만이 아니고 뭐 전 산업에 걸쳐 있겠죠. 그런데 스마트 관광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품 및 유통의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에어비앤비라든지 익스피디아 이런 OTA를 통해서 숙박 상품을 예약하고 거기 가서 이제 소비를 한다면은 향후에는 아마 그냥 검색창만 딱 열어도 내가 원하는 어떤 유형의 숙박이 굉장히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추천이 된다든지 결제도 뭐 그냥 스와이프만 하면 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행사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력 수요는 아마 급감을 하겠지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런 결과는 예상되고 이것이 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을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관점에서 볼 때 마켓을 한 기업이 정말 좋은 핵심 가치를 가진 한 기업이 급속도로 장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짧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OTA가 처음 나온 게 1994년인데 이때만 해도 호텔들이 대비를 못했고 9.11 지난 다음에 급속도로 OTA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커미션 올라간 다음에 많은 호텔 숙박업자들이 아직까지 그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 그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2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디지털 예약 시장의 39%입니다. 숙박으로 하면은 전 세계 이제 세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 시트립,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세 개 합해서 70%가 넘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한 국가에서 세 기업이 70%라고 해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세계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처음 나온 게 2008년입니다. 지금 대체 숙박으로 통칭되는 그 대한 숙박들을 굉장히 많이 심지어 호텔, 모텔까지도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10년 만에 이제 호텔 포함, 호텔 그룹 포함, 합병한 메리엇 포함 가장 큰 숙박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로 봐도 그렇고요. 네, 뭐 예약 건수로 봐도 그렇고 게시 수로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실무 투자는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IPO를 했지요. 네,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런칭을 했는데 10년 만에
예, 뭐 가장 큰 운송 회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저희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뭐 이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세계적으로 우버의 위상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이러한 시장 여건이 더 가속화된 이 시대에 한 산업의 어떤 명운을 결정지을 만한 초국가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데 아마 정말로 기술과 핵심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은 5년도 안 걸릴 겁니다. 예. 5년 안에 시장에 전 세계 시장의 반 이상이 그냥 한 기업한테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역시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벤치마킹한다거나 이런 데에 카운터할 만한 어떤 기술이나 가치,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치를 논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기술로 기술이 이제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 테라바이트짜리 USB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려면 이제 돈도 워낙 많이 들고 그게 아직 그만큼 가치가 없죠. 뭐 제가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 좋아하긴 하지만은 1테라바이트도 지금 다 못 쓰고 있는데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으려면은 이러한 저는 피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특성이 개인이 생각하는 지불 의사가 있는 가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러한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 특성을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슬라이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특히 빅데이터, AI, IoT,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는 좀 더 스마트한 인텔리전트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스마트나 인텔리전트랑 같은 얘기고요. 스마트 관광이 너무 이제 관용적으로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스마트 관광이죠. 예, 인텔리전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정보성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차원, 단편, 여행사 가가지고 제가 팜플렛 예전에 봤던 시절에는 사진하고 글 정도면 이제 만족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VR하고 홀로그램 이런 것들도 여행지를 마케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입니다. 예전에는 원웨이였죠. 그래서 정보를 받기만 했었는데 중간 단계에서 저희가 뭐 좋아요 누르고 뭐 조금 이렇게 인터랙션을 했다면은 나중에는 그냥 대고 말하는 영화 어벤져스나 아이언맨 보시면은 이제 자비스라든지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에다 대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사실 논란이 되는데 저는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로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관광산업에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자동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단순 반복 업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생각이 드는 업무는 자동화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게 직무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데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훨씬 낫고요. 하우스키핑 같은 것은 로봇이 상용화가 좀 더 빨라져 가지고 코스트가 좀 더 줄어든다면 바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런 안내 로봇 돌아다니는 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셀럽처럼 이렇게 팬 관리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실용적인 어떤 기능 그리고 의미를 가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외식경영학과도 있어가지고 외식에서 제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는 기피하는 부분들이 뜨거운 물을 끓인다거나 뜨거운 기름을 끓인다거나 무거운 웍으로 이제 이렇게 조리를 하면은 보통 손목 굉장히 금방 다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로봇이 하는 게 나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 잘 시장 규모라든지 개별 장의 규모라든지 오버헤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는 기술 도입이 늦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 창용화되면은 외식업체들부터 이제 그런 로봇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쯤에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관광이란 것은 이제 결국에는 기술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여기 맨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센싱, 센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족도 조사 이런 거 관광할 때 하는데 서베이로 이렇게 좋다 안 좋다 라이커트 스케일로 7점 주고 하는데 그것보다 사실 이제 이미 일본에서도 저와 공동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교수님이 예전부터 관광의 생리학적 반응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웨어러블 지금은 더 정확하죠. 심박수 측정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생리적으로 변하는지 이미 측정되고 있고요. AI 판단 대신해주고 AR, VR 이미징 그리고 콘텐츠도 역시 자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는 무조건 이제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당황하실 텐데 이미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고 저희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휴먼 터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로보틱스 이것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상호작용성이 높고 좀 더 정보성이 높고 좀 더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고 지능적이고 좀 더 독립적인 사람을 자유롭게 해서 사람이 다른 곳에 더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심리적인 거리를 뭐 줄인다든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든가 또는 선택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거죠. 커스터마이징의 끝은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추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만족도가 더 높을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심리적 부담이 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화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가치와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계속 앞으로도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관광에 대한 제 간단한 배경 설명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질문을 제가 지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과장님의 조금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서 질문도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사실은 오늘 이 스마트 관광과 마이스를 준비를 하면서 뭐 제가 사전에 조금 이런 내용을 하겠다 내용을 드리긴 했지만 약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노동과 고용의 이슈로 넘어가면 되게 큰 문제가 되는구나. 문제라고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앞으로 연구하신다는 뭐 일본 교수님하고 공동하시겠다는 센싱 같은 그렇게 진짜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하는 역할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정보 내가 어떤 모습 관광지에서 이걸 보고서 정말 여기 심박수가 기록이 될 테니 그 조사를 해보면 얘가 진짜 뭐 또 나이대별로 여기에 감동하는 사람 아닌 사람도 나올 테고 그걸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동으로 또 컨텐츠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실제 이 스마트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김진영 차장님 쪽에서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이 스마트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관광공사 스마트 관광도시 추진단의 김진영 차장입니다.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인천이 1호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요새 스마트 시티도 나오고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 관광 도시에 대해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를 내린 게 좀 있습니다. 관광 요소랑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뭐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누적된 정보를 또 분석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랑 인프라를 개선 발전시키는 관광 도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좀 굉장히 좀 일단 와닿지는 않지만 네. 뭔 네.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1호 도시로 이제 선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도 4월까지 이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축을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의 사업 대상지는 인천 중구 계양장 일대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차이나타운이랑 이제 저희 이제 다양한 이제 근대 문화 유산이 있는 인천의 대표적 이제 역사 문화적 이제 가치가 높은 이제 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 스마트 관광 도시가 현재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이제 컨셉은 이제 19세기 제물포의 옛 모습을
이제 21세기 다양한 이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VR, AR이라든지 뭐 AI 여행 추천, 통합 모빌리티, 예약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하나의 앱을 통해서 여러 통합 이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그리고 이제 지역이 같이 그 관광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기존과 그러면 스마트 관광 도시가 구축이 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다고 한번 물어보신다고 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그 기존에는 뭐 단순 검색형의 이제 뭐 수동적인 관광 경험을 했다면 저희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를 통해서는 뭐 AI 맞춤형 여행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좀 참여형 관광 경험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진의 뭐 상점들이 기존에는 뭐 단순 판매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그 정교한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후기 또 만족도 확인을 통해서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서 서비스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또 방문객의 증가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그 뭐 박물관, 관광지 중심의 관광이 좀 이루어졌다면 스마트 관광을 통해서 이런 뭐 AR, VR 기술 등을 활용해서 또 스토리 중심의 개인의 관광 경험을 좀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관광의 매력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관광 지금 그 하시는 사업에 한 몇 개 업체 정도가 기술 업체들이 같이 관여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기술을 가진 업체 민간 기업 9개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이제 그 지자체 인천광역시가 요 대표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컨텐츠를 위해서 중구청 그리고 이제 저희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이제 요 기술적인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인천에 그 인천 스마트 네네네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4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민간 컨소시엄사 9개사 해서 총 13개 그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에 완성이 되면 이제 일반인들은 5월부터 네네 이제 그때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다음에 EGPMP 정공주 수석님께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EGPMP는 사실 컨벤션 기획 업체로 훨씬 더 익숙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사업에도 요새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EGPMP가 지금 뭐 생각하는 스마트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이 컨벤션 업체로 아직도 인식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복합마이스여서 컨벤션 못지않게 이제 전시 콘텐츠, 전시 쪽, 그러니까 PU 대행 전시와 연출 전시를 포함한 전시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규모의 지자체 엑스포는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여서, 뭐 일단은 회사 성격은 그렇습니다. 기존 이제 업종은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EGPMP라는 회사하고 스마트 관광도시가 어떤 에 60분에서 65분.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크게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의 특징에서 비롯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주요 경쟁력,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마이스 PM이라는 이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그 경쟁력이 그대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으로 옮겨와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 관광도시에 실질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업에 함께 하면서 다양한 이제 어떤 비즈니스 기회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 구조 자체가 크게 이제 좀 세 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인천관광공사 차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경험이랄지 편의랄지 서비스랄지 이런 거를 그냥 저희가 하나 묶어서 스마트 관광에서 구성되어진 뭐
주요 콘텐츠, 가령 관광객들이 직접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관광 경험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콘텐츠 자체의 구성 요소들이 저희가 기존에 마이스에서 다뤘던 뭔가 그 마이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제주체들의 입장에서 설계되는 콘텐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첫 번째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적용해서 구현되는 연출조차도 기존에 이제 마이스 기업들이 뭔가 전시나 컨벤션이나 엑스포에서 이용하던 기술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컨텐츠적인 설계 내지는 뭐 기획을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런 경험들, 컨텐츠라고 통칭하는 관광 경험들이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백오피스단의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플랫폼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 플랫폼과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그 관광 도시에 남겨주는 다양한 데이터, 관광의 행태 데이터든 아니면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 수집하고 그리고 뭐 가공해서 분석하고 모델을 설계하고 시각화해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걸 어떤 기술력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한 5년 전부터 이 마이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좀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하고 맞물리면서 저희가 디지털 마이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기존에 있던 연구소에서 좀 순발력 있게 빨리 대응을 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런 플랫폼들을 다 구축을 하게 됐는데, 그게 실제 그 플랫폼의 구조나 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의 구조나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아까 그 관광부서 차장님이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제주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와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하는 솔루션 기업들, 그 민간 컨소시엄 기업들이 한 8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역할과 업무와 그리고 퀄리티 있는 이제 아웃풋을 내기 위한 이 조율의 과정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기능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고서는 기술은 기술대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컨텐츠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력 측면,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EasyPMP가 경쟁력 있게 해왔던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구조로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들을 좀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저희 회사도 이제 새로운 기회들,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또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회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마 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바탕에서는 EasyPMP가 그동안에 해왔던 컨벤션형, 물론 이제 PM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엑스포를 해왔던 경험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그렇죠. 들기는 하네요. 예. 네네. 엑스포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마케팅의 한 툴로서도 그러니까요. 많이 예. 사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훨씬 더 좀 연계성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이세기 교수님이 조금 바쁘셔갖고 그 이제 이야기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런 스마트 도시가 아까 이세기 교수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세기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는 고용에 대한 것들이 사실 되게 크게 고민으로 와닿았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마트 관광을 하면서 그 지금 인천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이유는 도시에 뭔가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한 목적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것들을 기존의 관광보다 어떤 걸 더 많이 남길 수 있을지, 소비자는 물론 뭐 편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이철기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그 질문이신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시티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 실제로 이제 스마트 관광 요소를 기술을 표준을 다루고 있는 그 국제 기구도 그 IEC하고 ISO가 조인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스마트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 시티보다 스마트 관광이 더 인기 있는 단어가 됐는데, 그 스마트 관광 연구소도 워낙 이제 활동을 잘 하시고, 특히 이제 정남욱 조무 교수님께서 워낙 또 역동적으로 이제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관점에서 보면은 스마트 시티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스마트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관광이란 것을 어떤 도시의 주민들이 쓰는 인프라에서 너무 멀리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주 고객층은 스마트 관광에서도 거주민이 최소한 반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감안할 때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도시 안에서 물론 유동인구가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거주민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거주민들한테 들어가는 후생의 증가가 돌아가는 후생의 증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더 가깝고 편리하고, 가까움 안에 편리함이 사실 포함된 개념이었는데, 개인화되고, 그리고 조금은 더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합니다.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홍어를 보고서 딱 AR을 찍어보니까 이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제 입맛을 아는 AI가 판단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올려서 앞으로 대중관광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를 다운시켜 가지고 싼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가는 게 아닌 개인화된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관점에서 가격을 더 받던지, 아니면은 비용 효율화를 이뤄서 단지 이렇게 박리담회 형식이 아닌 관광을 가능케 하는 그런 쪽으로 가치의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스마트 관광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까 정공주 수석도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라는 게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까 교수님 네. 말씀하셨던 웨어러블이라든지 네네. 빅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현재도? 지금 벌써, 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벌써 이미 있고, 아주 이제 굉장히 크루드한, 아주 이제 1차원적인 레벨에서 이미 서울시, 제가 말씀드린 관점이 이제 스마트 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 바꿀 때 아, 네. 이통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핫스팟을 그렇죠. 연결해서 네. 노선을 합리화해서 편의성을 네. 증진한 사례가 있는데, 관광 코스도 이미 뭐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하면은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계산해서 뭐 라우팅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저 지금 계신 그 정수성님이 계신 그 EGPMP에서도 저 어린이대공원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네네네네. 거기서도 하고 계신 것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상품 단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상품이란 것도 기획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대부분 이제 결정을 해주고, 그것을 사람이 봤을 때 휴먼 터치가 들어갔을 때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판단을 해줘야지, 그 원가 계산하고 이렇게 아이티너리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거시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상태가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5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되게 정말 곧 이루어질 막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새 같은 기술 네, 변화 추세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인천관광공사에서도 그러니까 인천관광공사가 아마 이제 그 스마트 시티 사업도 되게 많이 하셨고, 사실 송도는 스마트 도시화 되어 있지 않나요, 차장님? 네. 지금 송도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것들을 뭐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시 프로젝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단순히 뭐 이거를 이제 구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게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서 그런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떤 그 사업 아이디어를 또 얻어서 또 이들이 관광 관련된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좀 계양장 일대가 보면은 오프라인 상권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온라인하고 연결해서 좀 현재 또 그런 흐름에 맞는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관광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제 하실 때 저희 또 요새 화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또 되게 화두여서 맞습니다. 그것도 네. 고려하시나요? 그럼요. 가장 그것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제약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쵸.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8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정공주 수석한테 그래도 어쨌든 마이스에 오랫동안 또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6번, 7번을 같이 묶어서 스마트 관광 서비스 중에 마이스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와 마이스에서도 스마트화 한다 할 때 스마트 관광이 먼저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좀 생각하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이 어떤 기술을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어떤 그런 요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정수석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스마트 관광 서비스는 이제 완전히 개별 서비스들은 민간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우버도 마찬가지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워낙에 이제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마이스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마이스를 통칭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령 컨벤션에서도 저희가 컨벤션에 항상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역의 이제 스마트 관광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저희가 기존에 고민했던 관광 프로그램을 짜고 홍보하고 모객을 하고 그 모객 단위에 맞춰서 또 뭔가 차량을 배치를 하고 스케줄링을 하고 어레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 안에서 개별 관광으로도 가능하다. 개별 내지는 뭐 2-3명의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10명의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수요를 만들어서 또 다양한 테마로 진행이 좀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많은 기업들을 요즘에 만나고 있어요. 뭐 지금 이미 인천관광 그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무브랄지 아니면 이제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좀 마카롱 택시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긴 하던데 이제 만나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마이스 산업의 기존의 왜 수송 파트의 이 업무들이 상당 부분 많이 대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 자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어제 그 솔루션 기업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왜 그 그룹 관광들, 그러니까 가족 단위 관광들에 대한 어떤 관광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스마트 관광하고 엮으면은 그 3, 4인 단위 가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 관광이 모바일 하나를 들고 여행을 하는 FIT 관광객들을 좀 포커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소그룹 단위의 관광객들의 관광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좀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슬기 교수님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에 혹시 뭐 마이스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요소나 제 생각에는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제 전 산업에 굉장히 그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특히 마이스 관점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공간을 최적화한다든지 이미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술이 그 완전히
구현될 만큼의 시장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앞으로는 이제 특히 하이브리드 세팅이라든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이스 상품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만족도를 좀 더 잘 측정해서 그 하이브리드와 특히 연계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그 행사의 가치를 높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관광산업도 이제 재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셨어요? 예. 관광산업은 이제 거의 위기라서 저희 네. 림프플러스 사업단도 예,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서 지금 뭔가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마찬가지죠.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네. 예, 이렇게 한번 완전히 산업 구조가 바뀌는 데는 오히려 변화에는 더 빨리 적응하는 시기인 것 같고 급속도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용해서 개선에 활용하는 이런 루프가 빨리 완성이 돼야 그 국제 마이스 산업계를 선도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이런 스마트한 기술이 저희 마이스 산업에서 갖고 있는 가장 요새 큰 고민이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됐던 뭐 디지털이 됐던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것까지는 아무튼 지금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참 보면서 몰입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몰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도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네네. 에이슬 교수. 예. 네네. 센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 제가 이제 이 관점에서 저희 그 세종대학교에 센싱 쪽으로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교수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데 뭐 네이처에 논문 내시고 이런 분인데 뭐 가장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웨어러블 워치 뭐 이런 것들인데 아이 트래커도 지금 기술 발달 네네네. 수준이 정말로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옵니다, 교수님.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업체에서 업계 이렇게 힘든데 네. 뭔가 그 투자를 해서 네. 이것들을 그 확산 공유도 어려운 실정인데 본인들의 고유한 부담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고 이런 것들을 네, 특히 마이스 같은 데는 이제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산학 협력을 활발히 해서 기술 개발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을 공공의 어떤 그 자산으로 한국 마이스 업계에 가져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산학 협력을 많이 좀 업계에 계신 분들이 특히 뭐 한림대 교수님들도 굉장히 이제 그 산학 협력을 그 열성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그 같이 고민을 하시고 공공의 영역으로 조금은 이렇게 협력 구조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있는데 네. 아직 시장성을 지금 테스트해볼 시장도 아닌 거죠.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영 차장님도 지금 스마트 관광 추진단 가시기 전에는 마이스 뷰로 인천관광공사 컨벤션 뷰로에서도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보시니까 마이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다. 저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아까 ECPMP 정봉주 수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마이스에서도 이제 관광의 파트는 좀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관광 프로그램들이 사실 좀 되게 어려웠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하기 좀 어려웠고, 근데 사실은 관광이 또 잘 준비가 되어야지 저희가 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스마트 관광은 더 이제 그렇게 관광적인 것들로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어려운 게 저희 쪽 그 교통, 뭐 예를 들면 택시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그 스마트 관광을 이용해서 그런 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좀 부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텍스 리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있고, 또 이제 뭐 음식점에서 주문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관광과 또 마이스의 접목은 또 다른 또 관광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천관광사가 이제 1호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계양장 그 일대를 하시고 나시면 문체부에서 계속 사업이 나오는 상황. 지금 지정 도시를 올해도 지금 3개 도시를 또 추가로 지정을 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그 지정을 계속 늘려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도 뭐 더 추가적으로 도전을 계속 하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실. 네네. 저희도 이제 일단은 사업지 현재 대상지는 지금 계양장 일대지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차적으로 뭐 다른 뭐 송도라든지 강화도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뭐 해외 사례도 여쭤보고 싶고 그렇긴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바쁘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약이 있었어 갖고 여기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세 분 중에? 없으신가요? 네, 뭐 질문도 오늘은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